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에 힘들게 아들을 얻은 40대 평범한 주부예요. 앞서 제 소개를 평범하다고 했지만 사실 제 인생은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답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남들이 보기엔 부러운 것 없는 삶이겠지만요. 마음 한구석에 늘 시커먼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 멍을 만든 건 바로 시어머니였죠. 긴 세월 동안 그분은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독처럼 존재했어요. 시댁에선 제 이름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죠. 시어머니는 절 한 번도 이름으로 불러준 적이 없었거든요. 늘 야 아니면 너였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바닥을 쳤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6살 친구 소개였어요. 중견기업 과장이었던 남편은 첫인상부터 좋았죠. 단정한 외모에 부드러운 말투, 무엇보다 참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초반부터 시어머니 이야기가 빨리 나오긴 했어요. 미숙 씨, 저희 어머니가 한번 뵙고 싶다고 하네요. 벌써요? 우리 만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자친구 생겼다니까 너무 궁금해하셔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세 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지옥문을 여는 건 줄 몰랐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시댁은 그야말로 대저택이었어요. 빌딩 세 채를 보유한 자산가 집안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차원이 달랐죠.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관, 수입 가구들,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 모든 게 저를 압도했어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답니다. 중원이가 말한 여자친구가 너야? 어릴 때부터 불쌍한 건 지나치질 못하더니. 에휴.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시선이 아직도 생생해요. 결혼 준비 과정은 더 끔찍했답니다. 모든 걸 시어머니 마음대로 정했어요. 예식장, 드레스, 심지어 신혼여행 장소까지요.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죠. 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의 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화려해. 너하고는 안 맞아. 좀 예쁘기라도 하면 뭘 입어도 괜찮을 텐데.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그림자만 봐도 숨이 막히기 시작한 게. 남편은 어땠냐고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마마보이였답니다.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좋게 생각해. 배울 것도 많잖아. 이게 남편의 입버릇이었어요.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로지 손주였어요. 아니, 집착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정확히 말하면 손자에 대한 무서운 집착이 시작됐죠. 아직 소식 없어? 어머니, 이제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2달이면 충분하지. 내가 충원이 가졌을 땐 첫날 밤에 생겼어.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대놓고 닥달하기 시작하셨죠. 병원은 가봤어?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살이 너무 쪄서 그런 거 아니야?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저를 병원에 끌고 갔어요. 어머니, 자연임신 시도 중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임신? 2년이나 안 됐는데 무슨 자연임신이야? 당장 검사 받아.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남편도 저도 모두 정상이었죠.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자 시어머니 반응이 가관이었죠. 스트레스? 내가 뭔 스트레스를 줬다고? 편하게 먹고 놀면서 사는 주제. 3년이 지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특히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한 말은 아직도 빗으로 꽂혀 있어요. 우리 며느리는 애도 못 낳아요.
병원에선 정상이라는데 제 생각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우리 집안 대가 다 끊기겠어. 어디서 다른 며느리라도 드려야 하나. 결국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어요. 매일 맞는 배란 주사, 호르몬 주사, 몸은 퉁퉁 붓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죠. 8번째 시도까지 모두 실패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더 독해졌죠.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돈이 얼마야 얼마. 그 돈으로 중원이 차나 살걸. 아유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8번째 시술이 실패했을 때 저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넋놓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남편이 그만하자고 절 달랬지만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그만하자. 당신 힘들어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런데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9번째 시도 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이야? 정말 임신이야? 남편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병원에서 최종 확인을 받고 시댁에 알렸죠. 10달 내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하고 10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죠. 겨우 하나 낳고 자랑이냐? 아들을 안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가 한 첫마디였어요. 10년을 기다린 아이인데 겨우라뇨. 그래도 아들이라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독설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만 있으면 됐거든요. 제 인생에 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기는 것 같았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을 늦게 눈치챌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죠.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이상한 게 들어오자마자 샤워부터 한다는 거였어요. 피곤하면 그냥 자지 왜 매번 오자마자 샤워부터 해? 오늘 회식했거든. 고기 냄새 나잖아. 예전엔 피곤하다며 그냥 쓰러져 자던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 와이셔츠를 세탁기에 넣었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셔츠 옷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진한 핑크색이었죠. 분명히 제 것은 아니었어요. 전 그런 진한 색 립스틱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보, 이거 뭐야? 저녁을 먹던 남편에게 와이셔츠를 들이밀었어요. 뭐가? 여기 립스틱 자국 뭐냐고. 아, 그거? 그 회식 때 신입사원이 실수로 부딪혔나 봐.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죠. 뭐 설마 나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피곤한데 쓸데없는 걸로 따지지 좀 마.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 후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지방으로 남편이 출장을 가야 한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아들과 마트에 갔다가 강남역 근처에서 남편의 차를 봤어요. 번호판을 확실히 확인했죠. 분명 대구 출장이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엄마, 아빠 차다. 저기. 아들도 단번에 남편 차를 알아봤어요. 남편 차가 흔히 없는 특이한 색이거든요. 아니야, 아빤 출장 갔어. 가자. 아들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떴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가슴이 쿵쿵 뛰고 설마 하면서도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신이요. 며칠 후 결심했어요. 탐정을 고용하기로요. 남편을 더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죠. 여보세요? 거기 사설탐정 사무소죠?
남편 불륜조사 의뢰하려고 하는데요.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증거 수집해 드릴게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 아니지? 그래도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닐 거야 하면서요. 탐정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건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고객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사무소로 향했죠. 차를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신호대기 중에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사무소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절 맞았죠. 정미숙 고객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탁자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죠. 저 괜찮으니까 그냥 보여주세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거든요.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여자는 화사한 미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남편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깊은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보시겠습니까? 네, 다 봐야죠.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대화하고 와인을 마시며 눈을 맞추는 모습, 모든 사진이 연인의 모습이었죠. 상대 여성은 김지연, 26살, 남편분 회사 신입사원입니다. 26이요? 네, 작년 하반기에 입사했고요. 마케팅팀 소속입니다. 26, 저보다 16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정말 젊고 예뻤어요. 긴 생머리에 큰 눈, 마른 몸매, 제가 가지지 못한 모든 걸 가진 여자였죠. 조사 결과 6개월 전부터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호텔은 주로 강남 일대 특급 호텔을 이용했고요. 룸은 스위트룸을 주로 썼네요. 스위트룸이요? 그게 하루에 얼마? 100만 원 이상입니다. 총 지출액이 3천만 원을 넘어요. 아들한테는 돈 아낀다고 난리치던 그 인간이 불륜녀한테는 3천만 원을 썼다니. 마지막 사진은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네, 보여주세요. 탐정이 망설이며 넘긴 페이지에는 호텔 창가에 나체로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어요. 비록 실루엣이었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백했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무소 화장실로 뛰어가서 문을 잠그고 무너졌어요. 시간 감각도 없이 그냥 울기만 했죠. 진짜 시험관 실패하던 날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처참했어요. 부은 눈, 번진 화장, 헝클어진 머리, 42살에 버려진 여자, 그게 저였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맞아, 내 아들. 내가 죽으면 아들은 어떻게 되지? 이혼이란 단어가 바로 떠올랐지만 아들 생각에 그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순 없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시어머니께 부탁해보자는 거였죠. 남편은 시어머니 말은 잘 듣는 아들이니까 어쩌면 시어머니가 말리면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고요. 마지막 희망을 품어봤죠. 다음 날 아침,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탐정이 준 증거 파일을 들고요. 택시 안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한 번만 내 편이 되어달라고요. 시댁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예요, 어머니. 뭐하러 이 아침부터 왔어?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증거 파일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넘겨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그래도 같은 여자라서 제 충격을 어머니도 느끼는 모양이구나 싶었죠. 뭐 그래서 어쩌라고? 어머니, 그 순간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자존심 따위 이미 아들을 낳던 날 다 버렸으니까요. 어머니, 중원 씨 좀 말려주세요. 제발요. 그래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중원 씨가 들을 거예요. 그 사람 어머니 말은 무조건 듣잖아요. 보기 싫어, 일어나. 그리고 내가 왜 말려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에 눈물이 났어요. 준이 때문이에요, 어머니. 저 말고 우리 준이를 생각해 주세요, 네? 준이? 10년 만에 얻은 아이잖아요. 아빠 없이 크는 걸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크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차가워서 소름이 돋았죠. 너 정말 순진하구나.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 어머니, 중언니 바람핀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모를 것 같아? 돈 빌려달래서 줬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더더욱 말려야. 왜? 중언니도 중언니 인생이 있는 거야.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 설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돈 있어? 직장 있어? 뭐 친정에서 도와줄 거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필요하면 네가 잘했어야지. 여자가 매력이 없으니까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야.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10년이나 애도 못 낳고 겨우 하나 낳곤 살림만 하고 몸매도 다 망가지고 얼굴은 늙고 너 같은 여자랑 사는 중원이가 내 아들이지만 불쌍하다. 그 여자가 누군진 모르지만 너보단 나을 거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너도 거울을 봐. 누가 너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날 인정한 적이 없구나. 그저 손주 낳는 도구로만 생각했구나. 계속된 도끼 가득한 말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어떻게 불륜 저지른 걸 알고도 이러세요? 손주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시냐고요? 그게 뭐? 야,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빈털터리로 나가는 거지. 준이도 못 키워. 뭐 위자료? 너 그런 것도 기대하지 마. 너 정신병 있다고 몰아가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너 전에 우울증 약 받아먹은 거 모를 줄 알아? 무서운 말이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악마가 보였죠.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 중원이가 밖에서 뭘 하든 모른 척하고.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이년아, 상황 파악 좀 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이혼하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계산 잘해. 준이도 우리가 데려올 거고 넌 빈손으로 쫓겨날 거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15년이에요. 제가 이 집안에서 산 게 15년이라고요. 너무한 건 너지. 남편 하나 제대로 못 잡아두고. 아이 가! 다신 이런 얘기로 찾아오지 마. 바로 그때 시어머니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였죠. 어머니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엄마, 언니 왔어? 안 그래도 와서 생쇼하고 있어. 중원이 바람 피웠다고 난리야. 신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었죠. 제가 나가자마자 문이 쾅 닫혔어요. 문전박대당한 채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더 이상의 연민도 기대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나 봐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태연했죠.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치솟았어요. 미수가, 우리 이혼하자. TV도 끄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 여자랑 재혼이라도 하게? 나랑 산 건 뭐였어? 그런 얘기해서 뭐해. 이미 끝난 거잖아. 남편이 드디어 TV를 끄고 저를 봤어요. 준이는 우리가 키울게. 당신은 양육권 포기해. 미쳤어? 내 아들인데 왜 포기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뭐 준이 학원비라도 낼 수 있어? 사교육비가 얼만지는 알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맞아요.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뒀고 그 뒤로는 집안일만 하면서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우리 사이 뭐가 있어. 그냥 정 때문에 사는 거잖아. 정? 15년이 정이야? 엄마 말대로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부들부들 떨며 남편 뺨을 때렸어요. 난생 처음 때려봤죠. 나가! 당장 나가라고!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그 여자랑 가서 살아! 남편이 뺨을 쓸며 일어났어요. 좋아. 어차피 나가려고 했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화롭게 잠든 얼굴이 천사 같았죠. 작은 손을 꼭 쥐고 자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그 독한 여자한테 엄마 자리 넘길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재벌가 이혼 전문, 양육권 소송 승소율 1위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니 몇 명의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었죠. 남편 몰래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시작하긴 충분했어요. 미수가 잘 생각해. 애 때문이라도 참아. 다음날 친정엄마가 제 이혼 이야기를 듣더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엄마, 더는 못 참아요. 준이한테도 이런 가정은 독이에요. 그래도 사돈집에 재력이 있으니까 그 집 상대로 이길 수 있겠니? 이기든 지든 해봐야죠. 가만히 당할 순 없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혼자서 시댁과 맞선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고 멍청하게 물러설 순 없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탐정사무소부터 변호사까지 알아보며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를 찾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시어머니를 한 번 더 만나보기로 했죠.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실지 모른다고요. 손자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바꾸셨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시댁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검은색 세단이 시댁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 3명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온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목소리도 거칠었어요. 그중 한 명은 목에 큰 흉터가 보이더라고요. 전 택시기사님께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멀리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나왔는데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늘 당당하고 거만하던 시어머니가 그 남자들 앞에선 작아 보였죠. 누님, 이번 달 이자는 꼭 늦지 않게 줘야 된다고요. 알았어, 알았다고. 제발 좀 오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연락받으면 되잖아요. 빨리 돈 내놔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준비한 듯 봉투를 건넸어요. 두툼한 봉투였죠. 남자는 그 자리에서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점점 굳어가는 얼굴이 보였어요. 진짜 이것뿐이에요? 저번에 분명히 5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3천만 원밖에 못 구했어. 나머진 다음 달에 꼭 줄게. 정말이야. 다음 달? 내가 누님 하면서 잘해주니까 우리가 호구로 보여요? 목에 흉터 있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갑자기 큰 돈을 빼면 집에서 의심하잖아. 그건 당신 사정이고 원금은 언제 갚을 거예요? 우리 사장님 화나면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들 회사 알아봤더니 꽤 크던데 거기 찾아가야 하나?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안 돼. 우리 아들은 건들지 마. 그럼 돈 갚아요. 다음 달에 꼭 원금 일부라도 갚아야 해요. 남자들이 차를 타고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죠. 저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거지? 시아버지는 아실까? 그리고 저 무서운 사람들은 누구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탐정에게 전화했죠. 이번엔 시어머니를 조사해 주세요. 시어머니요? 네, 시어머니가 조폭들과 거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직접 봤어요. 문신한 무서운 남자들이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아갔어요. 이자라고 했는데 원금도 있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번호도 알려줬어요.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을까요?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꽤 놀란 목소리였죠. 탐정사무소에 도착하자 탐정이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 여러 개가 놓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어요. 시어머니 본명이 최순자 맞죠? 네, 맞아요. 결혼하면서 박영희로 개명했다고 들었어요. 왜 개명했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진짜 상상 이상이에요. 탐정이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오래된 신문기사 복사본이 나왔어요. 강남 유흥업소 파라다이스 마담 최순자 탈세 혐의로 구속. 뭐예요 이게? 파라다이스는 당시 정치인, 검사, 대기업 임원들이 주로 찾는 최고급 룸사롱이었습니다. 한 번 오면 1,000만 원은 기본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룸사롱 마담이었다고요? 네, 그것 아주 유명한 마담이었어요. 강남의 여왕이라고 불렸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늘 품위와 격식을 강조하던 시어머니가 유흥업소 마담이었다뇨. 그럼 시아버지는 모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하면서 과거를 완전히 숨겼거든요. 이름도 개명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당시에 인맥이 대단했어요. 정치인, 검사, 경찰 고위층까지 그들이 도와줬을 겁니다. 탐정이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시어머니의 과거 사진들이었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유명 인사들과 찍은 사진들, 그 중에는 얼굴을 아는 정치인들도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어머니가 결혼 후에도 그 시절 인맥들과 계속 거래를 했어요. 특히 조직 보스들과요. 룸사롱을 운영할 때 보호비 명목으로 거래하던 조직이었는데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사람들이 집 앞까지 온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들과 함께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불법 대부업이요? 네, 그 인맥들과 함께 사채업을 운영했어요. 이자는 월 30%씩이고요. 탐정이 장부를 보여줬어요.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금액들이 수도 없이 이어졌죠. 저희가 확인한 것만 500억이 넘습니다. 숨겨진 건 더 될 거고요. 500억이요? 네, 시아버지 재산과는 완전히 별개예요. 시어머니가 30년간 불법으로 모은 돈이죠. 손이 떨렸어요. 500억이라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놀라웠죠.
근데 왜 그 조폭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거죠? 최근에 투자 실패가 있었어요. 주식과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조직에서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는 겁니다. 원금만 100억 정도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해자 명단이 있었어요. 사채 때문에 자살한 사람, 파산한 사람,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 수십 명이 있었죠. 읽으면서도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파멸시켰다니. 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말이죠.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확보했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증언할 의사도 충분하고요. 정말요? 네, 특히 자살한 김모 씨 유족들은 꼭 복수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시어머니를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를 찾았구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 본명으로 검색해보니 전과 기록이 나왔어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법원 판결문이었죠. 유흥업소 종업원들 월급 떼먹고 손님들 카드 불법 복제해서 돈 빼낸 전력이 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왜 저를 그렇게 무시했는지 말이죠. 속에서 시작 버튼이 눌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요. 고객님 조심하셔야 해요. 상대가 조직과 연결돼 있으니. 탐정사무소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박 변호사는 제가 예약했던 여성 변호사였죠. 들어서자마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믿음이 가는 분위기였어요. 오셨네요. 전화로 대박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가요? 제가 탐정 자료를 쭉 펼쳐놨어요. 시어머니의 전과 기록, 유흥업소 시절 사진, 불법 사채업 장부, 피해자 명단.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변호사님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이건 정말 대박이네요. 시어머니분이 전과자였다니. 네, 그것도 이범이에요. 사기와 횡령으로 실형까지 살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안경을 고쳐 쓰면서 한 장씩 꼼꼼히 읽었죠.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횡령죄로 징역 2년 실형, 그리고 유흥업소 마담 경력까지. 이 정도면 시어머니분 사회적 지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봐야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불법 사채업이네요. 이건 현재 진행형 범죄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변호사님이 피해자 명단을 살펴봤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많다니. 자살자도 3명이나 되고. 이분들 증언 받을 수 있을까요? 탐정님이 이미 연락처 확보했대요. 대부분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했어요. 완벽해요. 이 정도면 시어머니를 형사고발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양육권은요? 아들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시댁 쪽이 범죄자 집안이 되는데 법원이 그쪽에 아이를 맡기겠어요? 그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리고 재산 분할도 유리해집니다. 남편 불륜 증거도 있고 시댁의 범죄 사실까지 있으면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어요. 정말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변호사님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시댁 재산이 빌딩 3채라고 하셨죠. 그럼 최소 500억은 넘을 텐데 남편 지분만 해도 100억은 될 거예요. 거기서 절반이면 50억, 위자료 30억 정도 더하면 8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80억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어요. 변호사님이 전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어머니 형사고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 이혼소송으로 가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죠. 연락할 때마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 시어머니에게 이를 갈고 있었죠. 박영이요? 그 악마 같은 여자요? 우리 아버지는 그 여자 이름 부르면서 돌아가셨어요. 며칠 후 피해자 모임을 가졌어요. 강남의 한 카페 2층을 통째로 빌렸죠. 15명이 모였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했지만 모두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5천만 원 빌렸다가 이자가 3억이 됐어요. 집이랑 차 팔고 그래도 남았어요. 저희 아버진 자살하셨어요. 유서까지 그 이름을 써놓고 갈 정도로 원망하셨어요.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파멸시켰다니.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한텐 그렇게도 품위를 강요했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제 그 여자를 무너뜨릴 때가 왔어요. 다 같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돌려줍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복수라는 하나의 목표로요. 피해자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대학 동창 은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수가, 동창회 나올래? 오늘 저녁이야. 동창회? 갑자기? 그냥 몇 명이 모이기로 했어. 너도 와.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 사실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 꼴이 어떤데 동창들을 만나겠어요.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으니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나가기로 했죠. 옷장을 뒤졌어요. 그나마 괜찮은 원피스를 꺼냈죠. 화장을 하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들어가니 10명 정도 와 있었죠.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저 발견한 은정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미수가 여기야. 은정이는 대학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였죠.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어요. 은정이는 더 예뻐진 것 같았어요. 긴 생머리는 단발로 자르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죠. 손목의 시계는 제가 알기로 1,0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미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애 키우면서 살아.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미수가 나한텐 말해도 돼. 너 무슨 일 있지?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남편의 불륜, 시어머니의 모욕, 이혼 준비 모든 것을요. 처음엔 조용히 말하다가 나중엔 흐느끼면서 말했죠.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은정이는 조용히 들어주다가 갑자기 테이블을 쳤어요. 와인잔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요. 미쳤네 정말. 그 시어머니란 여자가 사람이니?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해? 은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뭐 바람 피운 주제 양육권을 뺏겠다고? 미친놈이네 진짜. 아들 때문에 아빠 없는 애로 키우기 싫어서 참았어. 은정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어요. 미수가 사실 나도 작년에 이혼했어. 아직 애들은 모르지만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은정이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 그것도 3번이나. 처음엔 용서했는데 또 피우고 3번째는 내 친구랑 바람 피웠어. 그 버릇 절대 못 고쳐. 그건 내가 겪어봐서 잘 알아. 뭐? 친구랑? 그것도 내 결혼식 들러리 섰던 친구. 완전 막장이지? 은정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어. 깨끗하게. 그리고 사업에 몰두했지. 그놈 후회하게 만들려고. 성공해서 복수하려고. 그래서 우리 회사 작년 매출 100억 넘었어. 100억? 너 성공했다더니 진짜구나. 은정이가 명함을 꺼냈어요. 대표라는 직함이 박혀 있어서 더 멋지게 보였죠. IT 회사인데 아직 준비 단계야. 시니어 관련 플랫폼 만들고 있어. 그러더니 은정이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수가, 우리 같이 하자. 어? 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소리야. 너 격리부에서 일했잖아. 숫자에 밝고 꼼꼼하고. 내가 찾던 파트너야. 은정이가 아직 준비 중이라는 사이트와 함께 사업 계획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봐봐. 시니어 쇼핑 플랫폼인데 50대 이상을 타겟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이야. 요즘 시니어들을 위한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어.
글씨도 작고 복잡하고. 듣다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큰 글씨, 간단한 인터페이스, 음성 주문까지 가능하게 만들 거야. 넌 운영과 재무를 맡아줘. 너 꼼꼼하잖아. 그리고 격리 경험도 있고. 돈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지. 내가 투자할게. 넌 열정과 능력만 가져와. 은정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수가, 우리가 성공하는 게 최고의 복수야. 그 인간들 코 납작하게 만들자.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나도 했는데. 네가 성공하면 얼마나 후회하겠어? 아, 내가 그런 여자를 버렸구나 하고 땅을 치겠지. 그 인간들 진짜 후회하게 해주자. 은정이 말이 맞았어요. 진짜 복수는 제가 성공하는 거였죠. 은정아, 정말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 손 내밀어줘서. 그날 은정이와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주 뒤 서울중앙지검 앞에 피해자들이 모였어요. 15명이 한자리에 모이니 장관이었죠. 가장 큰 금액을 잃은 피해자 한 명이 말했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드디어 그 악마에게 벌을 주는 날.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다 같이 검찰청으로 들어갔어요. 접수처에서 말했죠. 저희는 박영희, 본명 최순자를 고소하러 왔습니다. 검찰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많으신가요? 네. 30년간 불법 사채업으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잠시 후 검사가 직접 나왔어요. 피해 규모가 상당하네요. 일단 고소장 접수하고 즉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죠. 피해자들의 진술서, 증거 자료, 시어머니의 전과 기록까지 그동안 변호사님 조언에 따라서 모은 자료들이었죠.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오니 다들 울고 있었어요. 이제 그 여자도 끝이에요. 같은 날 오후 국세청에도 갔어요. 박영희 씨가 30년간 탈세했어요. 금액이 수백억에 달합니다. 여기 장부 사본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국세청 직원이 장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즉시 조사해야겠네요. 이 정도 규모면 조세포탈범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죠. 불법 사채업 신고합니다. 현재도 영업 중이에요. 월 30% 이자를 받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불법이네요.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모든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곤했지만 후련했죠. 드디어 시작됐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때마다 아들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며칠 후 예상보다 빠르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야,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구나. 집안? 애초에 범죄자 집안이었잖아. 뭘 망쳐? 당장 기사 내리고 고소 취하해. 싫어. 난 이제 시작인데. 너 정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준이 생각 안 해? 준이 내가 지키면 돼. 범죄자 할머니보단 낫지. 시어머니도 직접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너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어머니가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뭐가 먼저야? 너 이 문제를 나더러 어쩌라고?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이혼하면 제가 손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짓 한 거야? 날 망치려고? 2년 전년 하셔도 소용없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가 개명까지 하면서 감추고 살았던 모든 게 다 드러날 거예요. 기대하세요. 전화를 탁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저한테 하던 짓이었죠. 일방적으로 할 말만 하고 끊는 것.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당당하게 맞선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영희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내일 오전 집행 예정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피해 규모가 크고 증거가 명백해서 판사가 즉시 발부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검찰 차량 5대가 시댁을 에워쌌죠. 검찰 수사관 20명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수갑찬 채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평소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건 모함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다 그년이 꾸민 일이야. 며느리년이 저 못된 년이 날 모함한 거라고. 그날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고 들었어요. 평생 속고 산 걸 알게 된 충격이 컸겠죠. 아내가 전과자의 불법 사채업자였다니. 시누이들도 일이 터지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창피해서 숨어버린 거죠. SNS도 다 비공개로 돌렸더라고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법원 앞에서 시어머니를 봤죠. 일주일 만에 10년이 늙은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절 노려봤지만 전 당당했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거든요. 재판장에서 피해자들도 줄줄이 증언했어요.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법정이 울음바다가 됐죠. 아버지가 자살했습니다. 유서에 최순자 이름이 있었어요. 제발 그 여자를 벌해달라고.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한겨울에 아이 둘 데리고 월 30% 이자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 빌렸는데 10억을 갚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안 돼, 난 무죄야. 전현이 모함한 거야. 전 며느리년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시원했어요. 한이 풀리는 기분이었죠. 재산도 모두 압류됐어요. 피해 보상금으로 500억이 책정됐죠. 시아버지 재산과 별개로 모아둔 돈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구속되자 남편도 함께 무너졌어요. 범죄자 아들이라는 수군거림이 돌았죠. 부장님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대? 진짜 충격이다. 전과자의 사채업자라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불륜녀가 남편을 버린 거예요. 탐정이 이 소식을 알고 연락이 왔어요. 그 김지연이란 여자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남편 말고도 2명 더 있었어요. 돈 많은 유부남들만 골라서 만났네요. 전형적인 꽃뱀이었어요. 그것도 프로급. 더 충격적인 건 김지연의 과거였죠. 이 여자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유부남 전문이나 다름없네요. 설마 돈 때문에? 대학 때부터 이런 식으로 생활비 벌었대요. 학비도 그렇게 해결했고요. 남편한테 자료를 보냈어요. 당신이 사랑한다던 여자 실체 좀 봐요. 당신은 그냥 호구였네. 남편은 그걸 보고 한참 말이 없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 듣는 남편의 울음소리였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준이도 있잖아. 무슨 낯짝으로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손해니까 입 다물고 살래. 그건 엄마가 이제 와서 엄마 탓이에요? 당신도 똑같이 말했잖아. 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준이는 보게 해줘. 애 버리고 스위트룸에서 놀 땐 언제고. 양육권 재판에서 봐요. 이혼 재판이 시작됐어요. 시댁은 이미 무너진 상태라 제대로 대응도 못했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고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위자료 30억과 재산 분할 50억과 매월 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죠. 80억이란 돈은 꿈만 같았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항소도 포기했죠.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할 여력도 없었으니까요. 한편 은정이와 함께 만든 시니어 플랫폼은 대박이 났어요. 미수가 회원수 10만 명 돌파야. 이 속도면 연내 100만 명도 가능해. 은정이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우리가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론칭 6개월이 되자 대기업에서도 투자 제안이 왔어요.
우리 회사 가치를 1,500억까지 보는 곳도 있었죠. 그리고 은정이와 저는 여성 기업인 대상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회사로 찾아왔어요. 경비실에서 막혔지만 CCTV로 봤죠. 초라한 모습이었죠.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래도 결국 만나줬죠. 축하해. 상 받은 것도 봤어. 정말 잘 됐어. 됐고 여기까지 왜 왔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제 와서? 나 재취업도 안 돼. 어디서도 안 받아줘. 범죄자 아들이라고. 남편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연민도 미움도 아무것도. 가. 우린 이제 남남이야. 얼마 뒤 시어머니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다고요. 출소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도 굽었고 걸음걸이도 느려졌죠. 예전에 권위와 품위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가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충격과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서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표님, 어떤 할머니가 대표님 만나겠다고 하는데요. 누구신데요? CCTV로 확인해봤어요. 로비에 초라한 차림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떨어진 운동화,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것도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로비 한복판에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사장님. 1시간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대표실로 올라오게 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시어머니를 보고 놀랐어요. 3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싶었죠. 키도 10cm는 더 줄어든 것 같았어요. 구부정한 허리, 떨리는 손, 초점 없는 눈, 참 보잘것없는 노인이었죠. 미소가, 아니 사장님. 시어머니 목소리도 변했어요. 예전에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라 갈라진 목소리였죠.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나 좀 도와줘, 제발. 시어머니가 또 무릎을 꿇었어요. 여기 청소라도 할게. 제발. 이렇게 살다간 굶어 죽을 것 같아. 왜 하필 저예요? 다른 데도 많잖아요. 갈 데가 없어. 아무도 안 받아줘. 전과자라고, 나이 많다고.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콧물까지 흘리면서 처참한 꼴이었죠.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용서해다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용서요? 어머니 기억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간 참아온 분노가 터져나오려 했죠. 10년 동안 아이 안 생긴다고 뭐라고 하셨죠? 쓸모없는 년이라고 했어요. 다른 며느리 구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명절 때마다 친척들 다 있는 앞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시험관 8번 실패할 때마다 돈만 날렸다고 구박하셨죠. 제가 화장실에서 피 흘리며 우는 걸 보고도 호들갑 떤다고 하셨고요. 아니, 더 있어요. 준이 낳고 나서도 겨우 하나 낳고 자랑이냐고 하셨죠. 제왕절개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미수가. 시어머니가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남편 바람 피운 거 알고도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이혼하면 너만 손해지 이년아. 기억나세요? 제가 시어머니 앞에 쭈그려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춰서 똑바로 쳐다봤죠. 제가 무릎 꿇고 빌 때, 우리 준이 생각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울면서 매달릴 때 어머님 비웃었어요. 제가 여자 구실 못해서 그런 거라고 내쫓았죠. 미안해, 정말. 15년 동안 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애 낳는 도구였죠. 일어서서 창가로 갔어요. 밖을 보며 말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댁 제사 준비하고 명절 때마다 20명 넘는 친척 대접하고, 그래도 한 번도 고맙다 소리 못 들었어요. 시누이들 애 봐주고 시누이 남편 사업자금 대주고, 그래도 전 계속 부족한 며느리였죠.
다시 돌아서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아플 때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때도 친딸 같으면 더 잘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랬구나. 네,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잊을 수 없는 건 목이 메었어요. 준이 돌잔치 때요. 제가 한복 입고 나왔더니 살 좀 빼고 입지. 아들이 불쌍하다면서 하객들 앞에서 망신 주셨죠. 제 아이 돌잔치에서요. 항상 어머닌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요? 청소부라도 시켜달라고요? 차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전 어머니처럼 악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니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서. 미수가 제발.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준 게 하나 있어요. 이혼하면 저만 손해라고 하셨죠? 틀렸어요. 어머니 만나고 산 15년이 제일 큰 손해였어요. 하지만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강해졌거든요. 어머니가 절 인간 이하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더 높이 올라올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열했어요.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요? 어머니가 저한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있나요? 시어머니가 대답을 못했어요. 없죠. 단 한 번도. 근데 돈 필요하니까 갈 곳 없으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경비를 불렀어요. 이분 내보내주세요. 시어머니가 끌려나가면서 울부짖었죠. 미수가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네 말이 다 맞아. 내가 악마였어. 제발. 문이 닫히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가 절 무너뜨리려 했지만 전 일어섰어요. 어머니가 쓸모없다고 한 며느리 이제 우습게 보면 안 될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닌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이 닫혔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없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속으로 제가 다짐한 걸 이뤄낸 그날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절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무너진 건 시어머니였죠. 그리고 전 더 높이 올라왔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이. 이게 제가 한 복수의 끝이었죠. 다행히 회사는 2년 사이 더욱 성장했어요. 연매출 500억을 돌파했고 직원도 70명이 넘었죠. 강남 한복판에 30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 대기업이 됐어요. 가끔 은정이와 함께 밥을 먹으면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곤 해요. 그 썩을 시어머니 지금 뭐하고 산대? 글쎄, 알고 싶지도 않아. 사실 얼마 전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요. 병원비도 없어서 무료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도 작은 도시로 내려가 공사장 일용직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제 삶에 없어요. 얼마 전 처음으로 아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들도 제법 컸으니까요. 엄마, 근데 할머니 진짜 감옥 갔어? 응? 할머니가 남의 돈 빼앗고 사람들 괴롭혔어.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반성할 시간이 필요했지. 아들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죠. 엄마 많이 힘들었지. 근데 나 때문에 참았지. 준이야, 이제 내가 엄마 지킬 거야. 나 이제 다 컸잖아. 아들이 씩씩하게 말하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전 아들을 위해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더 떳떳하고 더 당당한 엄마가 되려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진짜 복수는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는 게 가장 큰 성공이라고요. 여러분도 꼭 그런 부모의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